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요. 2018년 6월달 서울시 7급 경제학 원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아직 시험 잘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잘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 시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다음에 혹시 시험을 보실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좀 더 좋은 어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시험은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형 A형으로 해가지고요, 1번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1번 보시면은요, 1번이 정상제 수요 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제에 대해서 먼저 살짝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우하향하는가 이걸 하는 건데 정상제라는 것은 노말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가 충격을 변했을 때 어떤 변화 얘기하는 거죠? 뭐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관심사 소득이죠. M을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만약에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X제라고 할게요. 이게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 경우는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제, 이게 열등제. 자, 그러면 정상제인 경우에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제라고 하고요. 여기 X제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그럼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특히 하락했을 때로 할게요. 그러니까 X제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이 가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에는 가격 효과라 해서 두 가지가 짬뽕돼 있습니다. 싸진 거를 우리가 많이 사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가격이 싸진 거를 많이 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해요. 가격이 싸지면 또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가격이 싸지면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럼 실질 소득, 우리가 더 많이 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 스몰 m이라고 그럴게요. 증가하게 되면 요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그 효과를 소득 효과를 하는데 아무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정상제고요.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도출할 때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보상수요, 힉스 보상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마샬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거나 이상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이 소득 효과 때문에 그런데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는 같은 방향에 그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뭐 2번 보시면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방향이 반대로 작동됐을 때 약간 가파른 기울기가 되거나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데 크기가 크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기펜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1번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어떤 상품의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약간 이게 독점적 경쟁이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선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차별화 때문에 우리가 독점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입과 엔트리와 엑시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게 경쟁적인 특징이고요.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 그게 독점적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는 독점 시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단기라고 쓸게요. 단기에는. 근데 이게 장기에는 약간 좀 독점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독점 시장과 유사한데요. 장기에도 독점 시장과 유사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이윤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진입하게 되면 요 이윤이 빵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기업이 다가 아니고 일부가 퇴출돼서 나갑니다. 퇴출돼서 나가면 역시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쪽 보시면 이윤이 빵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윤이 빵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윤이 어떻게 쓰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 AC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Q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P와 AC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P가 AC랑 똑같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시면 이렇게요. Q가 있고 P가 있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MR 곡선은 기울기가 2배 가파릅니다. 그래서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고 MC는 우상향하고요. 그럼 이윤국대 산출량 어떻게 결정돼요? MR과 MC가 여기니까 여기서 결정돼요. 이렇게. 여기서 결정되죠. 자, 그랬을 때 A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C가 여기 보시면 U자 형태인데 여길 지나야 돼요. 그 최저점이 여길 지나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충족하는 AC 곡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총수입이 되고요.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역시 총비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서 이유는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정리를 해보면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면은 가격이 A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면 여기가 균형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D가 가격이에요. 요거랑 AC랑 같죠. 그래서 여기는 P가 AC랑 같고 MC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MC는 여기잖아요. 여기 MC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P가 AC랑 같고 MC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좀 체크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관계.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지만 평균 비용과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3번 풀어볼까요? 자, 3번은 ISLM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LM이 수평이고 소비 함수가 있고 정부 지출을 2천억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ISLM인데요. 사실은 이게 Y가 되고 이자율이 되는데 LM이 보통 우상향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IS는 우하향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하는데 보통 ISLM 곡선에서 정부 지출 증가시킬 때 이자율이 LM이 우상향하면 어떻게 돼요? LM이 우상향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LM이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구축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구축 효과가 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를 밀어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LM이 수평이다라는 얘기에 힌트를 두시면서 구축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만빵 효과가 다 국민소득 증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승수 효과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승수는 우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인 승수는 거기 소비함수가 어떻게 돼요?
C가 어떻게 되냐면 200 플러스 0.8Y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에요. 그러면 승수 M이라고 쓰면 이거는 1-MPC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승수죠. 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5배 효과가 있게 되고요.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에 5배 효과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승수는 5인데 정부 지출 얼마 증가시켰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2천억을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국민소득 얼마나 증가합니까? 1조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승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약간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거기 보시면 먼델 플레밍 모델이니까 ISLM BP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부가 수입 규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수입을 M이라고 그럴게요. M이 떨어져요.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순수출.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Y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요거를 생각하시게 되면요.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BP 곡선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균형에서 찾아야 되니까 BP가 수평에 있다라고 하고요. Y고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IS 곡선이고 여기가 LM 곡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IS가 우측 이동하죠?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제로점에서 여기 1점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정부가 수입 규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IS가 우측 이동하는데 변동환율 제도에서 순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선 이 상태에 보면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1점에선.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잘 볼게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는 그런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은 반대로 작동하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야지 수출이 증가하죠. 외국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시면 수입이 감소해서 순수출 증가로 IS가 우측 이동했는데 환율 인하로 수출이 감소하면 순수출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IS가 이렇게 우측으로 갔던 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순수출이 다시 떨어져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픽스드 돼 있으면 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려는 힘으로 작동하는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 고정환율이 깨지잖아요. 그럼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싸진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회수를 하고 원화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을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네요. 증가 이렇게요. 증가시키게 되면 LM이 우측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이 다시 우측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변동환율 제도고 순수출은 오히려 변함이 없고 여기 보시면 순수출은 요거 그대로 증가한 걸로 변함이 없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순수출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이게 감소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 가서 다시 5번 봅시다. 자, 우리 5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5번은 뭐 유명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에 상관없이 매번 일정 금액을 주유한대요. 그러니까 갑의 소득이라 할게요. 근데 휘발유가 이제 PX 휘라고 할게요. Q 휘발유라 하고 다음에 다른 재화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뭐 이거 QI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근데 휘발유에 지불하는 금액이 거기 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매번 일정한 금액을 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과거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휘발유 30리터 주세요. 이렇게 고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합시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어떻게 얘는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무조건 30리터니까 영향 안 미치죠. 그럼 가격 탄력성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돼. 소득 탄력성 이것도 빵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하면 소득 탄력성도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0리터로 고정 이렇게 되면 이런 특성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걸 냈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둘 다 말씀드리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가격에 상관없이 매번 일정 금액 거기 밑줄 치세요. 일정 금액. 그러니까 소득 M이 이렇게 있으면 휘발유가 있고 휘발유 소비량이 있고 휘발유 이외에 다른 재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정 금액이라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득 전체 소득의 뭐 50% 쓴다라고 하면 아무튼 요게 2분의 1 M으로 뭐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예요, 상수. 저는 무조건 뭐 30만 원어치 이거는 30리터인데 이거는 30만 원어치 나는 휘발유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만큼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요거 했잖아요. P 곱하기 Q가 어떤 상수를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 요때는 가격이 변했을 때 Q가 그대로 변하게 되는 거니까 요때는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수요 곡선 어떻게 되죠? 직각상 곡선 형태. 요거 PQ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Q가 되고 얘가 P가 되면 이렇게 P로 정리하면 P는 Q분의 K 이렇게 되니까 직각상 곡선의 형태가 되는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유명한 문제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주 출제는 됩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6번 문제가 사실 좀 실수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 곡선은 그대로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Q고 수요 곡선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공급 곡선이 만약에 우상향한다고 할게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소비자 잉여잖아요.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있었는데 자, 새로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새로운 점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사실 증가한다 해서 3번. 그럼 틀려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 할게요. 이게 수직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D0에서 이렇게 해서 D1으로 증가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전의 점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서는 요게 소비자 잉여가 되니까 이때는 소비자 잉여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가하고 이런 경우는 그대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렵진 않지만 용어 같은 것들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데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 보시면 효율시장 가설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효율시장 가설이라고 하면 시장이 완전 경쟁에 가까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어떤 정보가 다 여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효율시장 가설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아비트리지를 하죠. 재정 차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산 가격의 모든 정보가 다 고정돼 있고 다 반영돼 있고 공개돼 있는 정보는 다 반영돼 있는 그런 시장을 효율시장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주가 가치 이런 자산 가격은 예측하기가 어렵죠.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어느 시점에 터닝 포인트로 바뀔까요? 이거를 다 알면 떼돈 벌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와 같은 취중보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 보시면 자, 어떤 자산이 큰 손실 없이 재빨리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리퀴디티라는 표현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현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이게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이퀄 현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빨리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를 비유동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리을 보시면 일정 시점 또는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야, 너 어때? 하면 이거 콜은 이제 자기가 구입하겠다, 사겠다 이걸 뜻하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콜 옵션 이렇게 하고요.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은요. 실업률 측정하는 거예요. 실업률을 측정하는데 8번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 실업률과 고용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5세 미만은 빼요. 15세 미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빼고요. 그럼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N, 이거 비경활 인구라 그러죠. 비경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경활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과 실업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실업률은 어떻게 구해요? 실업률은 경활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2 플러스 U분의 U 요게 바로 실업률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거 반면에 그 고용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뭐 우리 많이 문제 봤죠. 고용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요 비경활 인구까지 고려해요. 그래서 경활 인구랑 비경활 인구의 합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N 플러스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되고요. 고용자 수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그걸 봤어요. 고용률이 언제 높아집니까?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1번 볼까요? 구직 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가 됐대.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었던 거죠. 실업자. 근데 구직 단념자가 되면 아예 그냥 일할 의사가 없어져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비경활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U는 떨어지는데 N은 증가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고용률이 언제 높아집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N은 증가하고 U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N은 떨어지고 U는 증가하고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고용률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고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2번 볼까요? 자, 부모님 농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도왔는데 돈을 아예 안 받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1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여기는 2번 취업자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2에 속해 있었는데
아들이 회사에 취업했대. 그러면 아빠 일 돕는 회사 취업한 거에서 다른 회사 취업한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취업자로 돼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 고정, 얘 고정, 고용률 그냥 고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봅시다. 주당 10시간을 일을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됐어.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래도 취업은 된 거죠. 근데 정규직으로 했으니까 약간 옷은 바꿔 입었지만 계속 그냥 취업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고용률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전업주부가 주당 10시간 마트에서 일을 하는 알바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면은 어디냐면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N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알바지만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니까 E가 이렇게 취업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줄어들지만 E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고용률은. 여기 보시면 N은 떨어지고 같은 기간만큼 E가 증가하니까 분모는 그대로고요. E가 증가하니까 고용률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뭐 이런 문제가 계산하세요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등장하니까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봅시다. 자, 9번은 보기에 빈칸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정부에 의해서 가격을 통제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문제죠. 자,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고 QP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거기 보시면 가격 상한제는 뭐예요? 가격 상한제는 지금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비싸게 해서 임대료 통제 이런 거 비슷하게 가격의 상한선을 이렇게 균형 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가격 상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최고 가격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형 가격보다는 낮아야 하고요. 가격 하한제, 프라이스 플로우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낮은 임금이니까 자, 이거 밑으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으로 하한선 설정하는 거니까 균형 가격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번도 간단히 볼게요. 10번. 자, 10번 보시면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 한계 생산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술 진보 때문에 한계 생산이 NPL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래서 노동시장에 참여자가 증가했어요.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노동의 공급이 우측 이동한다고요. 그렇죠? 자, 노동의 수요도 우측 이동하고 공급도 우측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 여기다 할게요, 그냥. 그러면 노동의 수요 공급이 있는데 여기가 균형점인데 자, 수요가 우측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공급이 우측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인데요. 1, 여기가 0. 그럼 어떻게 변해요? 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이렇게 일자리에 사람들은 반드시 증가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끌고 가죠. 왜냐하면 어떤 게 더 많이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점수 주는 문제예요. 1번에 보시면 균형 고용 노동 고용량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 임금의 변화는 올라갈지 낮아질지 알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죠. 자, 다음 11번 문제 저쪽 가서 볼까요? 자, 11번 문제는 ADAS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냈군요. 그래서 11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그림 상태를 볼게요. 다음은 장단기 총공급 곡선과 관련된 총수요 곡선 나와 있습니다. 자, 수평축에는 Y 국민소득이고요. 수직축에는 P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장기의 총공급 곡선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총공급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단기 AS를 할게요. 얘는 장기 AS입니다.
장기에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장기에는 장기 AS 곡선 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Y0. 어떻게? 호황이에요? 과열이에요?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 고용이 이건데 완전 고용보다 이렇게 더 많은 거니까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과열되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될까요? 케인즈는 과열을 참을 수 없으니까 총수요를 줄여라 해가지고 여기 AD가 아래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유의가 될 텐데 그냥 고전학파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과열 상태가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막 지금 상승한 거죠. 원래 상태보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하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W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이게 임금을 올려주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고요. 자, 코스트와 관련된 게 바로 비용 곡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해가지고요. 여기서 AS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럼 물가는 상승하고 장기의 완전 균형 국민소득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1번에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있는데 이 경제는 현재가 제로 상태죠. 장기 균형 상태 아니죠.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탈됐죠. 다음에 2번. 장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장기 균형을 아니요. 장기 균형은 거기 보시면 단기 AS가 좌측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요. 3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맞는 얘기네요. 여기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단기 AS 곡선이 좌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되고요. 다음 4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경기 침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장기 균형 상태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12번 볼까요? 12번. 자, 12번은요. 어떤 독점 기업이 1000개의 재화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은 재화를 판매하게 된다면 이때 한 개 수입은 5만 원보다 작게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개 수입이 더 작다라는 거. 이게 P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 수입이 MR이잖아요. 5만 원보다 더 작아져요. P가 5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독점 시장의 그 수요 곡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독점이다라고 하면 이게 우하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내가 Q0에서 생산량을 줄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은 이렇게 P0에서 P1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독점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격 설정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개 수입보다 5만 원 작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에 포인트 맞추셔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2번이에요. 추가로 판매를 더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더 생산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은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평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더 하려고 해도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풀어볼게요. 13번 보시죠.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필립스 곡선은 자, 이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쭉 나타내는 거죠. 실업률, 물가 상승률 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필립스 커브. 단기 필립스 커브가 되겠죠. 자, 우선 1번 봅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자, 이게 필립스 곡선의 형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래 단순한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뭐 알파 U 마이너스 UN 요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프리드만 펠프스의 기대가 부과된 거죠.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1번에 다시 보시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요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 어떻게 정리합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U 플러스 알파 UN 플러스 파이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기울기고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얘가 절편이란 말이에요. 수직축 절편.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직접, 여긴 대충 그렸는데 직접 그린다라고 하면, 자, 알파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하형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단기 필립스 커브. 그리고 여기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절편은 요거. 그래서 알파에다가 UN 플러스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기대물가가 상승했어요. 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절편이 올라가요, 절편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위쪽, 상방, 맞죠?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 위쪽. 아, 맞아요. 필립스 곡선하고 AS 곡선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그걸 좀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문제를 풀다가 필립스 곡선으로 풀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좀 헷갈리고 어려워지면 AS 곡선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Y고 대신 P. 여기 보시면 여기 실업률하고요. 여기 Y를 이렇게 관계로 맺어주는 거. 이게 무슨 법칙? 오큰의 법칙. 그래서 오큰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는 서로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AS가 이렇게 우상향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자, 요걸 나타내는 게 루카스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 다시 쓰면 YN 플러스 알파 P 마이너스 P. 여기도 예상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부의 공급 충격이니까 AS가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과 같이 이렇게 되면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가 상방 이동하면 필립스 곡선도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우측, 좌측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AS가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거기에 염두에 주시고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AS 상방, 필립스 곡선 상방 똑같습니다. 다음 3번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네, 여기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강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서 희생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인플레를 좀 여기서 1% 낮추기 위해서 얘는 실업률이 요만큼 증가해요. 희생을 요만큼 해야 되는데 여기서 1% 낮추기 위해서 얘는 실업률이 이만큼 증가한다고요.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얘보다 얘가 급해요. 그럴 때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한 필요한 GDP 1%포인트 감소분을 나타내는 희생률은 실업률이 많이 증가할수록 희생이 큰 거죠.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물가를 낮추는데 희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게요.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ADAS에서 단기 공급 곡선 두 개 똑같다고 그랬죠.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하향하면 얘는 우상향, 방향만 반대예요.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 얘가 기울기 가파르면 얘도 기울기 가파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네요. 자,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 한번 보시면 자, 중앙은행이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오픈마켓이죠. 자, 통화량과 다른 거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여기서 본드를 매입했어요. 거기 보니까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본드를 가져오는 거죠. 본드를 매입하면. 자, 반대로 뭘 줘야 돼요? 아, 돈을 줘야죠. 통화량 공급이 증가해요. 화폐 공급이 증가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통화량 증가고 그러면 국공채에 대한 매입한다는 것은 국공채에 대한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본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본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 그리고 수익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럼 본드 가격과 요거는 또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볼게요. 여기 15번.
자, 15번 보시면 어떤 독점 기업이 동일한 상품, 똑같은 상품인데 탄력성이 다른 두 시장에 판매를 한대요. 가격 차별 얘기하네요.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하려는 오는데 거기 보니까 A시장에서 1,500원으로 책정했는데 B시장에서 책정해야 될 가격은 나와 있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탄력성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제 3급 가격 차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3급 가격 차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 떠올려 달라고 그랬죠?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한 개 비용이 되겠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개 시장에 내다 팔아요. 1, 2로 할까? A, B로 돼 있네요. MRA 여기랑 여기 MR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두 개가 같다니까요. 이 두 개가 같고 얘도 같아야 돼요. 자, 이걸 풀려면 아로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R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A에다가 1 탄력성 A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MRB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B 가격에다 1 탄력성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똑같게 놓고 푸시면 돼요. 똑같게. 그러니까 이 연산하는 문제죠. 자, 주어진 값 대입해 볼게요. A시장에서의 가격이 1,500원이래요. 얘가 1,500원이고요. 그리고 B시장에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데 가로 안에 보면 A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이래요. 얘가 3. 그리고 B시장에서 가격 탄력성은 2래요. 요게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는 1,500원은 1 3분의 1 얘가 이거는 B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B시장의 가격은 1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답은 그냥 2,000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저희 가서 16번 풀어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6번 문제는 16번. 자,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네요. 외부성.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끝에 문제를 보면 최적 생산량 구하세요. 예, 주는 문제네요. 자, 한 기업의 사적 한계 비용 우리가 보시면 PMC 이렇게 보시면 돼요. PMC가 거기 보시면 사적 생산 비용이니까 PMC로 찾으셔야죠. 먼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구하고보다 그래프로 해가지고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 PMC 사적 한계 비용 찾으시고 그 다음 요거 SMD 이거 찾으시고 뭐 EMC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SMC 이렇게 찾아야죠. 그거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 최적 생산량 S 이렇게 돼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P 이렇게 되고요. 요걸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건 기본적인 거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 해놓으시고 어떤 값들이 되는가 매칭시키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적 생산 비용 TC 나와 있잖아요. 이건 총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한계 비용 하려면 미분하셔야 돼요. 그럼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PMC는 거기 보니까 0.5 Q의 제곱이니까 미분하세요. 2분의 1로 하면 Q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SMD를 구하셔야 돼요. SMD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해 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 비경제를 비용으로 추산하는데 추가로 20Q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대요. 이게 추가로 하다 보니까 SMD를 20Q로 하게 되면 또 약간 답이 안 나와요. 물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차를 수정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Q로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시장에 대한 수요가 거기 보시면 이게 그냥 P로 바꾸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아니 Q로 놔둬도 되고 그래서 P로 바꾸신다라고 하면 30-0.5P니까 2분의 1 P 이렇게 하면 되니까 P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60-2Q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PMC랑 SMD를 더해서 SMC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더하면 Q 플러스 30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SMC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요 곡선하고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SMC랑 같을 때 이걸 찾으시면 되고 눈으로 해보세요. 전리 넘어가면 3Q는 얘가 1, 2 넘어가면 30 이렇게 돼서 따라서 Q는 1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10 이렇게 최적 생산량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정리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번도 뭐 계산 문제긴 해요. 요즘 미시경제나 또 거시나 다 계산 문제 좀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하죠. 자, 한 나라의 쌀 시장에서 국내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 P가 E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이 있고 쌀의 공급 곡선은 P가 4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는 이 나라가 50% 관세부가 있을 때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이 그림을 그리셔야죠. 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찾아서 그리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P가 EQ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수요 곡선은 P가 12-Q네요. 12-Q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 가격은 요 두 개 놓고 보면 3Q는 12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점 해서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3Q는 12 하게 되니까 뭐 사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넘어갔죠? 3, 4, 12 하니까 이게 4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예요? 4래요, 4. 그러니까 국제시장의 가격이 월드 가격이 지금 4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렸어요. 관세를 때렸습니다. 얼마 때렸습니까? 하면 50%를 때렸으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6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럼 수입량이 줄어들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요. 그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고요.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후생 손실이 날개 삼각형이고 관세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6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공급 곡선에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6이 되면 Q는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수입 물량은 어떻게 돼요? 수입 물량은 3에서 6 사이니까 3만큼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요 높이는 2 이렇게 되니까 관세 수입은 요걸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단위당 2만큼의 세금을 때렸는데 수입 물량이 3 이렇게 되니까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18번 풀어볼까요? 18번. 자, 18번은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가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쉬운 얘기죠. 우선 케인즈 소비함수와는 달리 항상 소득가설에서는 거기 보시면 단기에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얘가 단기 소비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으면 소비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꾸준해체 실증 분석에 따라 가지고 장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기와 장기가 다르다라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드만이 항상소득가설을 내세웠죠. 자, 여기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먼저 미래소득까지 미래전망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forward looking 이런 말을 썼고요. 2번 보시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일시적인 조세 감면 같은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4번 보시면 요거 잘 봐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황이 Y0랑 Y1의 상황을 봤을 때 Y0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불황기가 되고요. 그쵸?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Y1은 좀 소득이 많은 거니까 호황기가 되고 고소득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돼요? 불황기일 때가 호황기일 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번 제일 많이 틀리게 하는 건데 뭐 4번 호황기에 비해서 불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19번 풀어볼게요. 자, 19번은 솔로 모형과 관련된 건데 계산 문제인데 기본적인 계산 문제죠. 그래서 19번 한번 보시면 자, 솔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1인당 자본으로 표현을 하고 쭉 해가지고 Y는 FK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축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S만큼 S, F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본이 필요한 요거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N 플러스 감가상각에다 기술진보에다가 이렇게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가 균제 상태예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균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델타 K는 1인당 자본이죠. 요거 SFK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M 플러스 D 플러스 G 요게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죠. 대입하시면 돼요. 자, 우선 생산함수 주어졌습니다. 요거요. 주어졌네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2에다가 루트 K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음에 감가상각률이 0.5예요. D라고 할까요? 0.5니까 0.05 이렇게 쓸게요.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구 증가율 5%예요. 얘도 0.0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기술 진보 이런 거 없으니까 얘는 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축률 얘는 20%니까 0.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푸시면 되는 거지 뭐 요걸 푸시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0.2 하니까 0.4 루트 K 요거는 0.1이네 빼기 0.1 K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K는 얼마입니까? 16 하면은 같아지게 되네요. 뭐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20번. 자, 20번은요. 그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어떻게 돼요? 세고전학파의 주장이고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예측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의 정책은 본드를 발행하던 텍스를 발행하던 이 본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의 텍스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책 무력성의 명제라고 그러죠. 무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정부 지출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합리적 경제 주체들은 세금 감면, 조세 감면했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는데 아이고 이게 나중에 세금이 많이 오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본드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세 증가를 대비해요. 저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세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등가정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시장이 다 완전히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유동성 제약 이거는 현실에서 제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케인즈학파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세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잘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설명력이 커진다? 아니죠. 반대가 됐죠. 다음 3번.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그렇죠. 세고전학파는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면 합리적 기대하에서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4번 보세요.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식이 조세든 아니면 국채든 상관없이 그렇죠. 조세와 국채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효과가 없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문제에서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당연히 다 다루고 있고요. 좀 수준 높은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국가직이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했을 때 객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문제 특강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해서 한 단계 올리셔야지. 그래서 뭐 당연히 한 90점 정도 맞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요 시험 정도는 아마 다 맞으시거나 제 생각에는 뭐 한 개 정도 실수로 틀리거나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혹시 이 기출 해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시험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